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원희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 북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이재명 대통령 방위를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북한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그런데 단계를 밝혔습니다. 동결하고 2단계로 축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단계로 비핵화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동결을 먼저 꺼냈네라는 거죠. 스몰 딜로 시작해서 최종 비핵화로 가겠다라는 건데 혹여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북한 비핵화 구상 결국 미국이랑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 거겠죠.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조현 급거 방미 한미 정상회담 돌발 상황 가능성입니다. 네. 보통 통상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랑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당장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건너뛰고 지금 이 조 장관 지금 일본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급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급했으면 미국 굉장히 먼데 직항 티켓이 없어서 자리 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경유하는 티켓 끊어서 급하게 미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간 만큼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길 좀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쇼핑 제동 실거주 안 하면 서울집 못 산다라는 거죠. 그동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쇼핑하는 거 요거 좀 문제 있어라는 말들, 지적들 많았었죠. 투기성으로 사는 만큼 요거 좀 이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생겼습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처음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투기를 차단해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이런 논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여기에 이제 부동산을 살 때는 실거래를 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이나 땅을 구입할 땐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꿨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해서 또 자칫 브로커가 날뛰는 건 아니야 라는 점도 좀 눈 크게 뜨고 살펴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방송법이요. 방문진법 국회 통과. 네, 지난 회기 때 KBS 이사진 바꾸는 이 방송법 일명 KBS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어제 새롭게 시작한 8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이 방문진법 일명 MBC법, MBC의 이 구조,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방송 3법 중에 남은 거는 EBS법만 남아있고 이건 아마도 오늘 처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에 기틀이 좀 마련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경향신문이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KBS 이어 MBC도 여권이 좌지우지. 네. 지금 이 관련해서 결국 KBS도 MBC도 공영방송들 다 여권이 지배구조 바꿔서 좌지우지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보면 일단 EBS법을 포함해서 반기업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뭐 줄줄이 강행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결이 다른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텅 비어있는 본회의장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누군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죠. 네, 지금 현재 오전 8시 이 시각에도 현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EBS법 관련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최영도 의원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요 국무위원석이죠. 요 국무위원석에 여기 누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줌에서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홀로 앉아 있다라는 거죠.
자정까지 듣다가 갔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사실 방송법은 방통위 소관인 거죠. 관련해서 이준수 위원장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내내 좀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진 한 장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봅니다. 김앤장 결선?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국힘 전당대회입니다. 초반엔 전한길, 막판엔 김건희로 시끌시끌했다. 이 시끄러웠던 전당대회, 오늘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오늘 전당대회다라는 거죠. 시끌시끌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씬 스틸러들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오늘 뉴스에 또 전한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죠. 전한길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되죠. 전한길이 아니었으면은 전당대회 관심이나 있었겠냐? 누가? 앉자마자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거의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것을 윤 대통령께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 아닌 키워드였었죠. 전한길, 김건희 여사, 네,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두 사람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 미쳤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네.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이 정도였었고 네. 다 어떻게 보면은 4명 다 국민들이 볼 때 신선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전당대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한길 씨 같이 지난 8일 날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배신자 하면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좀 영향을 줬죠. 징계를 받아서 경고에 그치긴 했지만은 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면회하면서 또 나온 얘기, 한동훈 배신자라고 한 얘기, 배신 안 했으면은 앞길이 탄탄했다는 얘기, 이런 것도 아마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 단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 윤석열, 윤 어게인을 네. 강조한 사람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둘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고 심평 변호사가 옮긴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과반수가 안 넘으면은 26일 날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결선 그래서 투표가 저는 있죠. 결선 투표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은 심평 변호사 김건희 얘기라든지 네. 이런 게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향은 상당히 줄 것 같다. 근데 이 상당한 영향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또 갔을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최창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다 키워드는 키워드인데 반탄 쪽 키워드예요. 근데 반탄의 지지가 그럼 올라가느냐 아니면 역효과로 찬탄 지지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어느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반탄파의 결집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막상 이제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저도 네. 1차에서 과반 득표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결선 간다면 오히려 이제 2차 투표의 양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보니까 이걸 아까 우리 앵커께서 살짝 웃으시던데 이게 말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무슨 한동훈이가 배신을 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배신자 8일날 전당대회 때 아까 모니터에 나왔잖아요. 네. 전한길 씨가 배신자 부르짖는 거 나중에 경고 처분, 낮은 징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또 나온 얘기가 한동훈이가 배신자라서 이렇게 상황이 왔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대나요?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진위 공방은 또 있어요. 그 말 했니 안 했니 이러고 있고 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건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뭐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뭐 영향을 주긴 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굳이 분석한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영향을 줬긴 줬겠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결선을 가긴 갈 것 같다. 왜 후보가 되신데 지금 과반이 나와야 오늘 바로 당선자, 이 당대표로 이제 이 임명이 되는 건데 과반은 오늘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어제 이 당원 투표율, 이 어제 오후 6시까지인가요? 어제 최종 이 투표가 끝났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44.39%가 나왔다. 사실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다라고 했었는데 최종을 보면 역대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과반 득표하면 오늘 바로 선출되고요. 안 되면 24, 25일 다시 한번 이 결선 투표를 또 한번 하고요. 그래서 26일 날 최종 그럼 2명 중에 1명 누가 되느냐가 발표가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결선 갈 것 같고 여기 결선 가는 2명은 이 사람들일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차 범인의 접전 어차피 반탄 김앤장 결선 아니야라는 거죠. 김앤장. 로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김문수, 장동혁, 김앤장 결선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어제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NBS 여론조사 같이 보시죠. 네. 여론조사 결과 일단 이번에 당심과 민심 두 개를 합쳐서 8대2로 해서 합쳐서 보는 거죠. 먼저 민심 부분입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조경태 20, 장동혁 11, 김문수 14, 안철수 11. 그런데 80%가 들어가는 당심을 보면 조경태 7, 장동혁 33, 김문수 30, 안철수 8이다. 당심이 80 들어가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지금 30%대로 두 사람이 지금 이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면 결선에 이 두 사람이 가면 둘 다 반탄파거든요. 그럼 결선에서 찬 탄파는 누굴 밀어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뭐 강성파가 뭐 유리해요 지금. 민주당도 아주 강한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정도로 여야가 뭐 합리적인 원건 노선은 다 필요 없이 강한 사람만 뽑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죠. 전환기라고 한동훈하고 제복을 공천오면은 누구를 공천할래 그랬더니 네. 전환기를 공천한다고 하고 내가 당대표 되면은 친한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강경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당 내 표심이 그 여론은 20%고 당심이 80%거든요. 네. 여론 20%도 당 지지자하고 무당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역선택 여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변수는 장동혁 후보가 너무 친한계를 척을 짓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내놓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당내에 지금 친한계 의원이 한 20여 명 되고 친한계 팬덤도 한동훈 팬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선에 가면은 김문수 쪽으로 줄을 서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다 두루 같이 하자는 쪽이거든요. 뭐 개혁 의지나 이런 건 아예 없고 뭐 자강부터 해야 되지 네. 그래야지 중도층이 온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고리타분하고 개혁 의지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친한계 이쪽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쪽을 해야지 분당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장동혁, 김문수가 만약에 간다면은 네. 예,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막판의 표심이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간다 그러면 장동혁 후보는 지금 친한계가 당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를 밀 거다라는 아마 그런 좀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약간 좀 두 사람이 좀 결이 다르다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건데 오늘 국민일보 딱 요 두 사람 인터뷰를 같이 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장외투쟁 없이 이재명 정부 못 이겨 중도 타령하는데 자강이 먼저입니다. 라고 김문수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장외투쟁 얘기를 지금 벌써 꺼냈습니다. 대표 아직 안 됐는데. 네. 이 장동혁 후보 민주화 싸우는 게 과거랑 절연이다. 등에 총 쏘는 사람 제거해야 된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 제거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랑 싸워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 내부 결속에 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르죠, 두 사람.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쨌거나 대여 입장을 보면 누가 돼도 강성이다. 장외투쟁 아니면 어쨌거나 민주랑 싸워야 된다. 그게 과거 절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둘 중에 한 사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너무 강성 아니야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또 야당만 강성이냐? 여당도 대표 정청래 의원 그리고 대표적 매운맛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어제 매운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말년에 너무 큰 일을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따 뵐게요. 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 이춘석 의원이었었던 그 법사위원장 자리 지금 보궐선거가 있었고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아까 꽃다발을 건네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법사위원장 되시는 거 축하해요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은 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라는 거죠. 매운맛에 마라 한 스푼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최청렬 교수님, 국민의힘도 강성이 뽑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도 강성의 강성이고요. 국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려스러워요, 진짜. 이번에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보석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정치 검찰이다, 조작 기소다.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은 사면 복권은 아니고 대법원 재판 중인데 보석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반응이 이렇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너무 이제 이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통합협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당은. 당 대표 지도부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뭐 추미애 의원이야 우리가 뭐 강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반탄 후보가 된다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고 여기 서로 상대방의 존재에 의해서 자기네 위상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적대하면서 서로 공세하는 이 구도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건 그래도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교체되면 뭔가 이 양극단의 정치가 조금은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이지 않을까. 당장이야 뭐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근데 이거 뭐 더한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저렇게 추동이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이 여당의 지금 이 지도부가 강성인데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악순환의 또 고리가 돼서 이 여당의 강성이 또 야당에게 지금 반탄 후보들에게 또 명분을 주는 서로와 서로의 존재를 서로 강성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이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누군가 이 악선의 권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게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반탄과는 좀 절연하고 윤석열 전 부부와는 전 대통령 부부와는 결혼하는 이런 게 되면 여당의 이제 강성도 좀 누그러질 토양이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참 우려스러워요. 방법이 있을까? 당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그래도 여당이 이 국정 운영의 주축 세력이니까 네. 조금 이제 스텝을 좀 조절해서 조금 옹호 쪽으로 가고 상대가 아무리 반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백지설을 가진 정적 실체잖아요. 네. 인정하면서 조금 손을 내밀고 그래야 이 권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우려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현재 이 정치권이 서로한테 이 강성으로 가는 명분을 서로한테 주면서 서로 계속 이 강성, 길만 계속 꺾고 악순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어떡하겠냐. 조금씩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여야를 떠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잘 맞을 거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시키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 보자니까요. 요약하면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끝장 토론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장하고 회의에 자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봉쇄한 채 회의 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영상으로 직접 보셨죠. 정청래 대표 법사위원장 때 국민의힘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운맛이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환노위원장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노동관계법 처리를 하면서 자당의 의견과 다르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이랑 의견을 좀 같이 하면서 법안을 이 처리하지 않고 이 자당과 의견을 좀 달리하면서 대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센 사람 대 센 사람 둘이 의견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금방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유 극강 노자가 얘기했잖아요. 부드러운 게 강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만 나오니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쇠가 부러지잖아요. 대나무는 안 부러지잖아요. 휘어지기만 하지. 정치라는 거 유연하게 협상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추미애 의원도 과거 화면에도 나왔듯이 2010년에 국회 환노위 위원장 할 때 자기 당 의원들도 못 오게 문장 보고서 안에서 의결했어요. 뭐 아까 본인은 잠근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마이웨이 독불 장군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또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동정심 이게 또 우러나가지고 대통령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또 했잖아요. 저런 이 정치력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상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법안들을 좀 조정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대표가 돼서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하잖아요. 야당 대표를 사람이 아니라 악수를 안 한대요. 저런 여당 대표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2016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영입돼 왔을 때 네. 막말 의원이라고 해서 공천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9년 만에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여당 집권당 대표까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한테 맡기는 한 대화라든지 소통 뭐 이런 거는 좀 온데간데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정청래 이쪽을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검찰청법이라든지 추석내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라는 대표, 추미애라는 법사위원장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에요.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고 앞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대화나 뭐 이런 거, 협상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여야 협상 좀 요원하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의견이 다르면 그것도 또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추미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창일 교수님, 추미애 위원장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벌써 6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살짝 대선 주자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법사위원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 두각을 드러내느냐 마느냐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오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뭐 벌써 차기 얘기하는 건 뭐 너무나 이런 얘기입니다만 뭐 정치인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가 아주 강성 지지자들만 보는 정치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당신만 보고 강성 지지자만 보니까 정치가 점점 이제 양극으로 극단화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할 거예요. 결국 이제 후보가 돼야 되는 건데 후보가 되려면 강성다운 데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모든 정치 이슈에서 이 강경 지지층들 과거에 뭐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이라는 분들 이런 강성 지지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마 조국 전 대표도 뭐 범여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영 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소구하는 막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렇게 자신을 계속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겁니다. 정체성을.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우리 정치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복원, 정치의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의 확립, 이건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게 당심과 민심이 점점 괴리되는 것. 야, 역설의 정치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원 주권주의 옛날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예요. 다른 나라 이렇지 않아요. 당원 주권주의는 말은 그렇듯한데 말이죠. 양당이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양당을 더 양극화시키는 것이고, 근데 물론 그렇게 제가 같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적어도 최소한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과 절연해야 돼요, 전직 대통령과. 그래야 거기서부터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당원 중심주의로 당원만 보고 우리를 지지하는 쪽만 보고 가는 게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내가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 시킨 건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를 당장 그다음 날 아침에 안 했으면 우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삐쭉삐쭉 삐져나와요. 그렇지.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열상 이런 것을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이러다가 넘겨주는 거 아니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한테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 단칼에 잘랐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한번 엎어놓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죠. 네, 전광석화처럼 이춘석 의원 빈자리 추미애 카드를 딱 넣으니까 그냥 조용해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윤형걸 대표님, 정청래 대표가 내가 내 발등 찧었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니겠냐라는 게 당내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약간 멀리 본다고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위원장도 다 대선 주자 이 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경쟁자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조차도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뜻에 따르는 거를 100%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 노선을 조금 다르게 걷거든요.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강성 지지층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지금 끌고 가는 뭐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여요. 검찰청법 추석 전 개헌이나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자칫하면은 본인이 임명한 거는 아마 자기보다 더 강성이니까 자기한테 오는 화살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좀 나눠 갖자. 나만 다 쳐다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드루킹 사건 대표할 때 그런 거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때 굉장히 목소리 높여가지고 특검 시작해서 결국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자승자박, 자기 집에 화염병 던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육선이고 또 국회의장도 지난번에 되는 줄 알고 생각했다가 우원식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밀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서운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면 법사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뭐 50%가 넘지만은 네. 조금 하락 국면이거든요. 만약에 50%가 깨지는 국면까지 오면은 저런 이 법사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오히려 하락세를 좀 재촉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떤 지도부 격과 지금 잘 맞을 수 있을까? 새로운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드렸는데 그 부분 말고도 사실 관전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만평이 있었죠.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조경태 의원이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 단일화 소리만 들어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점점점.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쨌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본 것 같은 이 NBS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국힘 지지층의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무당층도 이 지금 현재 김문수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 김문수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장동혁, 조경태다. 이걸로 봤을 때는 글쎄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최천을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오늘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칫 이 반탄만 결선으로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도 단일화에 좀 기대가 있었어요. 네.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조경태 지금 저 그림처럼 단일화 요구했죠. 근데 이제 안 후보가 계속 거부했고 결국 무산됐는데, 그러니까 저 무산된 상황에서 뭐 저 반탄 찬탄 후보들의 어떤 당선은 쉽지 않아 보이고 아까도 다 말씀 나눴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반탄 후보가 되면 대표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쎄 뭐 두 후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찬탄 후보 다 마찬가지합니다만 안 후보가 일단 후보 단일화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안 후보에 대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 같은 게 또 이 친한계하고 좀 결은 다릅니다만 당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에 지금 이제 강경 지지자들의 이제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뭐 온건 뭐 당원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쪽이 더 이제 과하게 이제 표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당내도 하나의 저희 기대인데 아마 그 장동혁이나 김문수 후보가 되면 더 강성으로 나갈 거예요. 틀림없이. 네. 뭔가 당이 좀 새로운 자정으로 가야 돼요. 꼭 뭐 반탄 후보가 됐다고 해서 자정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이 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오히려 나오면서 친한계 위주로 해가지고 조경태 후보 등 해서 정말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걸 기대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장동혁, 김문수가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또 발언들이 보면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언들 너무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도 당이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도 했던 정당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안 후보의 책임론이 나오고 또 그것과 같이 결부돼서 또 다른 국면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난 하나의 기대죠, 뭐. 네. 일단 이건 내 기대인데 라고 한자락 까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반탄 후보만 결선 올라간다 그러면 안 후보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서 그쪽 진영에 대한 또 다른 결집이 또 있지 않겠느냐. 자정작용으로 좀 이어지길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결론은 모릅니다. 안철수 후보도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오후 2시죠.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해 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가루 집안입니다. 네, 기사 보시죠. 김건희 측 한동훈 배신 발언 사실 아냐. 신평 변호사 맹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나와서 내가 만났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를 배신해서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는데 그거 다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을 지금 한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 김 여사 측의 유정화 변호사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신평,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워서 김 여사 발언인 양 왜곡해서 전달을 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배신을 해서 만약에 배신하지 않았으면 뭐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텐데 이런 발언은 김 여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럼 김 여사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했냐? 한동훈이라는 단어도 안 나온 거냐라는 거죠. 기사 다시 가보죠. 기사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을 했다라고 유 변호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 라고 반문을 했는데 신 변호사가 왜곡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만난 거야? 지금 신평 변호사를 보자고 해서 만난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유 변호사, 김 여사가 전날 접견해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이 보냈나? 라고 짐작하고 만났다. 근데 질문을 계속 나한테 하니까 내가 중간부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요지는 신평 변호사가 유도 질문을 해서 뭔가 답을 끌어낸 거고 심지어 답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일반적인 대꾸에 자기 생각을 더 씌워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 대표님,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진실하고 거짓하고 상당히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섞여 있다. 예. 김건희 씨도 네. 거짓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태까지 보면은 신평 변호사도 대통령 윤 대통령 멘토라지만은 여태까지 좀 진실된 말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뭐 탄핵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 뭐 그래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추미애 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거 판사 때 춘천 발령나니까 펑펑 울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올려서 나중에 뒷감당을 못할 정도로 좀 진실하고 거짓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저 정도로 입장문까지 낼 정도면은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의외로 파장이 너무 컸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너무 크지 않아요?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무한한 영광의 길이 열렸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으니까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본인을 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면회를 왔는데 윤 대통령하고 뭐 가깝다고 해서 해줬는데 주모 무슨 언론인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질문 요지까지 다 써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좀 확대한 거 아니냐 뭐 그랬어요 하는데 제가 보면 김건희 씨가 좀 억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고 지금 계속 출두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꼬투리까지 집어준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평 변호사가 좀 뭐 침소봉대라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동안의 전력을 볼 때. 네. 그리고 멘토하고 그 꼰대하고는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 멘토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멘토고 네. 꼰대는 자기가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꼰대거든요. 저는 신평 변호사가 꼰대인지 멘토인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하고 좀 비슷해요. 오지랖 넓게 여러 군데 관여는 하시지만은 김종인 위원장 봐요. 절제된 발언하고 정치적인 얘기만 딱딱하지 그런 신변 잡기라든지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신평 변호사는 영역 없이 그냥 어떻게 삼류 잡지에 나오는 얘기까지 막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입장문까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심평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도 두 사람 다 누구 하나의 말이 100% 맞다라고 보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간 두 사람의 언행을 봤을 때 진실과 거짓이 양쪽 다 좀 조금씩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김 여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입장문 다시 볼까요? 이 두 번째 입장문. 심평 무단으로 김 여사를 찾아가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재판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된다라고도 명확하게 입장문에 넣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향후 재판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 위험한 언동, 어떤 악영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수사 중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뭐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재판을 받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입장이 본인의 진위가 아닌데 이제 그게 다르게 이제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윤 전 대통령이 보낸 걸로 생각하고 이제 접견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둘이서 이제 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뭐 말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또 이제 해석이 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접견을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한 행동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심평 변호사가 진짜 본인의 의지로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진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뭔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서 아마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떤 파장이 올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우려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저런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들이 김 여사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특검이 뭔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재판에서 김 여사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보낸 줄 알고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둘이 짜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진실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 여사 측에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라고 입장을 냈죠. 심평 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좀 나타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난 노코멘트로 일관하겠다. 발언의 유무 가지고 김건희 변호인 측과 다투면 사람들이 누굴 욕하겠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노코멘트 할 거예요. 1절 노코멘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대꾸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약간 콩가루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콩가루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뭐 세상 콩가루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고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전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다 유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추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이게 뭐 당장 법적인 문제로 비할 상황은 아닌 걸로 봐요. 우리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안을 하려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근데 아무튼 이게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긴 했는데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심평 변호사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씨도 일정 부분은 한 말이 있고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뒤섞여 있어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제 날도 더운데 오늘 처서인데 말이죠.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 날도는 열만밖에 하는 얘기들인데 정말 점입 가경이에요 정말. 뭐 남편이 내 가지고 남편이 산다는 둥 그 박지원 의원 말씀처럼 그 말처럼 무슨 심파극 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는 건지 또 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려는 뭐 언론 플레이하는 건지 알 길이 없겠으나 이 더운데 이거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파가 아까 MBN의 전파가 아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창길 교수님은 아이 처설았는데 날도 덥게 진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근데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아까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좀 신랄한 비판이 사실 담겨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심평 변호사 김 여사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약간 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그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남편이 그 계엄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도 얘기를 혹시 김 여사가 했느냐라는 질문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김 여사가 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김 여사 뭐 내란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뭐 매관 매직 혐의라던가 뭐 이런 부분, 알선 수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발언도 김 여사의 향후 재판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발언들이 이게 물론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아니긴 한데 네. 만약에 김 여사의 혐의였다면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태도이고, 근데 이게 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 악영향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냐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내란을 진행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그 양형에 있어서도 이제 참작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김 여사한테 영향이 되는지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사실관계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에 본인이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술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윤 전 대통령한테만큼은 조금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워딩이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제 저 발언이 뭐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이제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그런 뭐 방향에 있어서 정말 협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재판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고, 지금 이 구속이 된 이 시점까지도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잘못해서 구속이 됐다라고 생각할지, 정말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정치적인 탄압만 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어가지고, 정말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는 정말 불리하게도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발언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김 여사도 기본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마이너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김 여사 어떻게 따박따박 특검 조사 나오세요 하면 잘 나가고 있죠. 어제도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검 어제 김 여사 3번째로 불렀었죠.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1차는 14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18일 날 2차 조사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12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 3시간이 조금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인데 내일도 오전 10시에 또 오세요. 또 조사할 겁니다. 라고 4번째 소환이 또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거의 뭐 퐁당퐁당 하루가 멀다고 계속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3차 출석한 김건희 진술 거부, 청탁 의혹 건진 전성배 구속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를 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 기자들한테 합리적으로 소명을 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님, 내일 또 불러도 글쎄 얘기를 할까? 입을 열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 같고요. 절대 안 연다. 네,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본인이 진술을 할 그런 뭐 유인이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고, 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특가법상 이제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줬다라는 부분과 그 받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시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 여사가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지금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건진법사라든지 통일교 전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하고 부합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네. 김 여사가 부인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혐의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물증들을 추가적으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승배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구속이 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본인도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그 뭐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지만 네. 뒤에 이제 그게 뭐 그 유정은 행정관이 이제 그걸 이제 바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진술도 바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됐다라는 부분도 앞으로의 진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김 여사는 입을 안 열 것 같은데 문제는 김 여사 말고 김 여사를 둘러싼 4명의 키맨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김 여사를 이렇게 조여가는, 압박하는 식의 특검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건진법사도 지금 일단 어제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건진법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근데 조금 전 들려온 소식 뭐라고 했느냐. 이 건진법사 오늘 나 영장실질심사 포기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걸 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질심사를 좀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사가 9분 만에 바로 끝나고 거의 바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기 거의 직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영장 발부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전 씨가 이 건진법사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프 목걸이 주신 거 맞아요. 정말 잃어버렸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잃어버렸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다 소상히 밝힐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이 말씀 중에 나온 분실했다는 샤넬백 이거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다른 행정관이 이거 가서 받고 왔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이 변호사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걸 보면 이거는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또 다 부인하고 기존 입장 그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를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이후에는 조금 반성을 하는 모양으로 가겠구나 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되는 증거나 진술들을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변호인하고 상의를 했을 때 이거는 영장실질심사 가봤자 어차피 구속이다. 아하. 그렇게 될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차피 내가 이제 뭐 방어권을 행사해봤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갔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진술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를 했던 게 결국 뭐 반성을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포기를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누군가에게 이 현안을 청탁을 하면서 그 고가의 물건을 건넨다는 거,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을 한다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앞으로 재판을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나머지 물증들이 있게 되면 그 증거들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실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장실질심사 포기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을 면키 어렵겠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특검이 가진 이런 이 증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내가 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상 입장을 이 처음이랑 그대로 같이 갖고 가는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지금 특검 수사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어떻게 진척이 속도가 좀 붙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가장 피해본 사람은 무슨 피해를 누가 봤나 보겠습니다. 문 만나고 호남으로 조국 지방선거 모드. 조국 전 대표 이제 오늘로서 딱 일주일 됐나요? 15일 0시에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딱 일주일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복당을 하고 이 복당 신청을 넣었는데 어제 바로 좀 복당이 됐어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방금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허가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3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전사가 고향으로 귀환했음을 국민들께 알립니다. 네, 전사가 귀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없었다가 이제 완전체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바로 복당이 됨과 동시에 혁신정책연구원장 당직을 또 이제 맡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온 지 일주일 만에 지금 벌써 복당하고 당직 맡고 지금 연일 SNS로 지금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죠. 지방선거 모드다 벌써. 조국 전 대표 이번 주말부터도 계속 일정이 빡빡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먼저 24일 부산 민주공원에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좀 더 올라와서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24일 예방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봉하마을을 갑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묘역을 참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26, 27, 28일 광주, 전북, 전남, 이 호남 지역을 일대를 좀 돌면서 쭉 좀 뭐 인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호남 일대를 좀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출소한 지 일주일인데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광폭 행보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광복 행보예요. 그야말로 대선 출마한 주자 같은 이제 저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정 지지율이 좀 하락한 추세가 있어요. 몇 개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 근데 저게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론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대체로 사면 여론이 높았고 찬성 여론이 높았고 전체적인 여론은 찬반이 비슷했습니다만 조금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다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중도층이나 일반 민심이 볼 때는 저런 광폭 행보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면 복권에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엄청나게 민주화에 기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정말 민주화에 기여해서 투쟁하다가 그야말로 전사들 그런 사람들 지금 민주당의 지금 상당한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조국 전 대표는 그거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저렇게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당에서야 저런 정치적 수사로 이제 합리화하고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저런 광폭 행보가 여권으로 볼 때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일단 임기 초기잖아요 지금. 임기 초기인데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비쳐요. 저런 부분들을 조국 전 대표가 조금 절제된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 범여권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조국 전 대표 지금 뭐 보통 광폭 행보가 아니다. 대선 행보 아니겠느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의 한 요인이라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국정 지지율 57% 이주세 8%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MBS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죠. 같이 보시죠. 네. MBS 여론조사 지금 일단 추이를 쭉 봤을 때 파랑색 긍정, 잘한다가 떨어지고요. 잘 못한다, 부정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전주 대비 이 57%, 8%포인트 지금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 전 대비 부정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거. 2주, 전주가 아니라 전전주죠. 2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은 조국 전 대표 때문인 거 아니야라는 거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보실까요? 기사. 네. 대통령 임기 중 조국 사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시기 중 취임 초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 4에서 5%는 떨어질 걸 예상을 했는데 가장 피해본 사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익을 보기 위한 사면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사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원래 사면하면 예상했었어요. 4에서 5% 정도 떨어질 거라는 거 예상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나오는 건 MBS 여론조사 8%포인트 떨어졌고요. 그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가 12%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예측보다 좀 떨어진 폭이 크긴 큽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면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광복절 특사가 잘못된 거죠. 네, 조국 전 의원이 2년 받았는데 33%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만 해도 또 이해해 줬을 거예요. 또 지방선거 전에 내년 3.1절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절반은 살았으니까 이해해 주는데 네. 광복절 사면은 너무 성급했죠. 거기다가 또 불을 붙인 게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었죠. 그건 위안부 돈을 횡령한 어떻게 보면 등을 친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날 하필이면 광복절날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에 저는 영향이 큰 거 아닌가. 조국 광폭 행보를 비난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약간 관종 성격도 있어서 늘 관심 받아 하고 SNS에 하다못해 뭐 고깃집 된장찌개도 올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추미애 이런 강경파가 득세하니까 조국 혁신당은 할 일이 없어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폭 행보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계승자, 문재인하고 동기 그리고 텃밭인 호남 가서 뛰는 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게 조국 사면 때문에 떨어진 거는 그건 이후에 저는 3분의 1이라고 봐요. 아, n분의 1이라는 게 3이다. 3분의 1이 이유라고 봐요. 네. 더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했던 사람 7명이나 지금 요직을 찾거든요. 특히 금감위원장 측근 변호인을 임명했어요. 금감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IMF나 리먼 브로더스 같은 금융 위기가 오면은 네. 제일 앞에서 칼잡이 역할을 하는 게 금감원장이거든요. 나라 경제의 안정을 쥐고 있는 옛날에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때 이현재 같은 그 칼잡이 같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저 변호사, 측근 변호사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점이 많았고 지금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2차 개헌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여론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주식 양도세라든지 갈피를 못 잡고 좀 부안해동하는 이런 모습 이게 집권 벌써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에 못 믿을 정부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조국 전 대표가 광폭 행보 하는 거 글쎄 예측 못했던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3분의 1 정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따졌을 때 3분의 1이라고 하면 3분의 2는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 갈짓자를 보이는 정책이나 이 다른 뭐 측근 인사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 이게 좀 더 큰 요인인 것 같은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한준호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한준호 최고위원 얘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사면과 관련해서 뭐 n분의 1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네네네. 이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이거를 너무 좀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을 좀 너무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 네.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 특히 국힘 쪽 정치인들은 그걸 n분의 1이 아니라 뭐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던데 그건 제가 아무리 여론조사 원자료를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내가 좀 이유가 되긴 했겠지만 n분의 1 정도밖에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이런 발언이 오히려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한준호 의원의 지금 얘기예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국 전 대표가 저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아까 그 우상호 수석 얘기처럼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아마 이 대통령은 지금 사면하는데 굉장히 꺼리 꼈을 거예요.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마. 임기 초인데 그 형량의 반도 안 채웠고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면이 됐는데 그럼 일단은 좀 절제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저렇게 난 별 관계 없어. 당신이 잘못한 거지 왜 내 잘못이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건. n분의 1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 n분의 1이지 나 때문이 아니야. 정치는 더 잘했어야 되는 거야. 정치를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권 내에서 어쨌든 간에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 복권을 했는데 복권까지. 근데 저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좋겠어요? 저게 법 여건이 균열을 가져온다고요. 제가 볼 때 저는 법 여건 전체에 그렇게 시너지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하나 측근 인사나 이런 사람들 뭐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했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건 중도층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줬을 거예요 아마. 지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전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한 거 이게 상당한 중도층에게 상리적인 그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단답형으로 여쭤봅니다. n분의 1, 몇 분의 1이라고 보십니까? 단답형을 물어보시니까 저는 4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네. n분의 1 여쭤봤는데 50%까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40%는 상당히 큰 거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3분의 1보다 더 크다, 33%나 40%는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한준호 의원의 경우에 사실 좀 그래도 완곡하게 얘기를 했죠. n분의 1 발언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강득구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합니다. 조국, 석방호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국민한테 개선 장군처럼 보이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득구 의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득구 의원 7월에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지난달 26일 7월입니다. 조국의 8.15 사면을 건의합니다. 가장 먼저 손 들고 얘기했었던 사람인 거죠. 이재명 정부 탄생이 일정 부분 좀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사면 시켜줍시다. 라고 모두가 손들지 않을 때 먼저 일본으로 손들고 사면 시켜줍시다. 라고 얘기했었던 강득구 의원이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하는데 이게 좀 개선 장군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건 사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호감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여권이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봐요. 네.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당군 이래의 최대의 위선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동안 자기가 쓴 글들하고 반대로만 행동했으니까. 또 워낙 많은 말을 해서 조만대장경, 팔만대장경보다 조만대장경, 조목조목 옳은 얘기는 했는데 행동은 반대로 했다. 이런 정도로 그 관종에다가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사면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강성 지지자들 얻고 왼쪽으로 강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럼 조국 혁신당은 할 일이 뭐죠? 그럼 중도 우파랑 손잡나요? 더 강하게 나가고 더 튀는 행동해야죠. 그게 정치적인 저는 노림수라고 봐요. 그리고 강득구 의원도 잘못한 말한 게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고 조국을 얘기했더라고요. 네. 근데 정권 정치 검찰 희생자 어느 정도 뭐 맞는지 틀리지는 가치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때가 어느 정권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혼자 다 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조국 전 대표가 이럴 줄 몰랐냐. 민주당이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와의 관계, 내년이면 지방선거인데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오랜만에 지역신문 같이 좀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매일신문, 대구에 지금 이 기반을 두고 있죠. 보수재건 적임자는 오늘 디데이다. 누가 될지 지금 상당한 이 대구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광주일보입니다. 의료 불균형 이렇게 심했나? 전남 필수 의료 인력 서울에 10%밖에 안 된다. 지금 이 의료 불균형이
지역과 지금 서울 수도권이 너무나 격차가 크다라는 건데 네, 의료 불균형 너무 심하다. 요 다음 대전일보까지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벌어지는 집값 격차, 멀어지는 시장 균형, 집값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